편안한 노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는 남편의 무심함과 시댁의 욕심 때문에 안락했던 노후의 꿈이 산산조각 난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시댁 식구들의 적나라한 탐욕과 그에 맞선 며느리의 통쾌한 한방을 함께 들어보시죠. 새 아파트 열쇠 4개를 받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신이 나서 이사를 오던 날 현관문에는 법원의 빨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초가을 바람이 방음 처리가 안 된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어 초겨울의 쌀쌀함과 거리에서 밀려오는 진한 은행잎 향을 실어 날랐습니다. 저는 18층 아파트 발코니 앞에 말없이 서서 차가운 금속 난간에 손을 단단히 짚었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도시의 풍경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지난날의 고난했던 시간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곳은 서울 서부 신도시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게는 아득히 먼 꿈이었고 청춘과 땀과 눈물까지 바쳐야 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저의 집이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거실과 현대적인 오픈 키친을 갖춘 넓은 3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이 집의 가치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월급쟁이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였고 지방에서 상경하여 홀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은 저 같은 여성에게는 더욱 무거운 무게였습니다. 오늘을 이루기 위해 저는 지난 7년 동안 단돈 1원까지 아껴야 했습니다. 명품 립스틱 하나 사본 적 없었고 호화로운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으며 심지어 점심값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회사 점심은 집에서 가져온 식은 도시락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어젯밤 본가 부모님과의 통화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등기 서류를 모두 마쳤다는 소식에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시골에서 흙 묻은 손으로 평생 농사만 지어오신 저희 부모님은 마지막 남은 선산까지 팔고 노후 자금 2억 원을 모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신들은 평생 고생했으니 딸은 집 한 채라도 있어야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그 2억 원과 제 전 재산 그리고 제가 매달 갚아나가야 할 은행 대출을 합쳐야 겨우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들어온 돈은 단 1원도 없었습니다. 남편 박민재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35세라는 나이에 비해 다소 어려 보이는 잘생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봐. 드디어 우리도 서울에 집을 장만했어. 내 친구들이 이 소식 들으면 배 아파서 난리 날 거야. 여기서 맥주 마시면서 연말에 불꽃놀이라도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지.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민재의 눈에는 그저 단순한 기쁨만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나 순진해서 오히려 무심하게 느껴지는 행복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추가 프로젝트를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혹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 이 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선물 같았고 당연하고 쉽게 얻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민재는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지만 그 착함은 곧 나약함이었고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월급이 쥐꼬리만 한 공무원이었고 자신의 커피값과 기름값 대기에도 빠듯했습니다. 가족 경제를 책임지거나 수십억짜리 집을 사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시댁 식구들하고 외식하는 거 내가 한 말 잊지 않았죠. 집 문제는 제가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도왔다는 거 어머니가 공동재산이라고 오해하시지 않도록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저는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부드럽게 당부했습니다. 민재는 손을 휘저으며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너무 걱정이 많아. 어머니도 어른이시고 다 아셔. 그리고 아내의 집은 남편의 집이고 우리 둘의 집이지. 뭘 그렇게 쪼잔하게 선을 긋고. 그래, 정 떨어지게.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좀 웃어봐. 아내의 집은 곧 남편의 집이라는 민재의 말은 제 마음속에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남편과 치사하게 돈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은 빈틈없고 가부장적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워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녀는 늘 아들이 금지옥엽이라고 생각했고 며느리인 저는 아들을 만나 운이 좋은 여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집 온 날부터 어머니는 저를 끊임없이 간섭하고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 끼어들 기회만 엿보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집을 샀다는 사실도 어머니의 눈에는 저의 노력으로 보이지 않고 어쩌면 박씨 가문의 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불안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오늘은 새 집을 받는 날, 인생의 중대한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의심으로 이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재의 셔츠 깃을 정리해주고 미소 지었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근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어서 가요. 어머니와 모두가 오래 기다리겠어요. 우리는 아파트를 나섰고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에 텅 빈 열쇠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아파트 서류 가방을 꽉 쥐고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저의 생명이며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보금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장 큰 폭풍은 대출 압박이나 직장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들에게서 올 것이라는 것을. 고급 한정식 집은 강남구 중심가에 위치해 있었고 비싼 해산물 요리와 황실 스타일로 꾸며진 공간으로 유명했습니다. 찬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은 반짝이는 은수저에 반사되어 호화롭고 압도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별실을 예약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숨 막힐 듯한 답답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허리를 곧게 펴고 진하게 화장한 얼굴에서는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 옆에는 시아버지 박영호가 있었는데 평생 아내의 모든 결정에 침묵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남자였습니다. 물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는 시누이 지혜와 테이블을 숟가락으로 시끄럽게 치고 있는 5살짜리 아들 준서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지혜씨, 안녕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적절한 미소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들어 저의 평범한 오피스룩을 날카롭게 훑어보더니 민재에게 시선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저에게 대답하지 않고 아들을 나무랐습니다. 지금이 몇 시니? 온 가족이 너희 부부 때문에 1시간을 굶고 기다렸잖니. 죄송해요, 어머니. 길이 많이 막혔어요. 그리고 수진 씨랑 집을 좀 더 자세히 둘러보느라 늦었어요. 민재는 허둥지둥 변명하며 제가 앉을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됐어. 이제 음식이나 시켜. 오늘은 새 집 샀으니 수진이가 쏘는 날이잖아. 가장 좋은 걸로 시켜. 언제 또 이런 큰 집을 사보겠니? 지혜가 빈정거리는 듯한 뉘앙스를 담아 말을 던졌지만 손은 이미 메뉴판을 뒤적이며 랍스터나 상어 지느러미찜 같은 가장 비싼 요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직원에게 주문을 적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 식사 비용을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체면을 위해 꾹 참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와인이 잔에 가득 채워지자 이정숙은 익숙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가족의 아주 좋은 날입니다. 민재와 수진 부부가 고급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엄마는 매우 기쁩니다. 비록 집은 수진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며느리는 우리 집 식구입니다. 수진이가 돈을 잘 벌게 된 것도 결국 우리 박씨 가문이 덕을 쌓아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듣자마자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박씨 가문의 복이라니요. 제가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릴 때 그들은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계약금이 모자라 잠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지혜의 자동차를 사주느라 돈이 없다고 푸념했습니다. 이제 집을 다 사놓으니 어머니는 그것이 자신의 가문의 덕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물잔을 꽉 움켜쥐며 분노를 참았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정숙은 더 노골적인 계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집이 방이 3개라면서 너희 둘이 하나 쓰고 나머지 2개를 비워두는 건 너무 낭비지 않니? 엄마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혜네 준서가 그 아파트 근처 명문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지혜네 집이 광명이라 왔다 갔다 너무 고생일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결정했다. 지혜네 모자가 새 아파트 방 하나에 와서 살도록 아이 등하교도 편리하고 언니 동생끼리 있으니 집도 활기차고 좋지 않겠니? 저는 너무 놀라 손에 든 젓가락을 놓칠 뻔했습니다. 제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허락을 구하거나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을 내리고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제 재산에 대한 뻔뻔스러운 강압이었습니다. 지혜는 즉시 어머니에게 동조하며 랍스터를 우적우적 씹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님은 아직 아이도 없는데 그렇게 넓은 집 혼자 다 쓰기 아깝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살면 집안일도 덜어드리고 형님 퇴근하고 오시면 밥도 해놓고 물도 끓여놓고 얼마나 좋아요. 아, 미리 말해두는데 저는 남양방으로 할게요. 그 방이 재수생 사주에 맞아서 사업이 잘 풀릴 거래요. 피가 얼굴로 솟구쳤습니다. 그녀는 얹혀 살겠다고 하면서 풍수지리까지 따져가며 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제 피와 땀으로 산 집이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채 그들에게 맛있는 케이크처럼 찢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우리의 사적인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무언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수프 그릇만 쳐다보고 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웅얼거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죠. 저희도 이제 막 집을 받아서 가구도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생각하다니 뭘 나중에 생각해. 이정숙은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와인잔이 흔들리며 와인이 하얀 식탁보에 쏟아졌습니다. 내 조카를 매일 10km나 떨어진 학교에 보내려는 거니 내가 숙부인데 조카가 불쌍하지도 않아? 집은 넓은데 귀신이라도 살게 할 셈이야. 엄마가 결정했으니 더 이상 논쟁하지 마. 이번 주 일요일에 모두 이삿짐을 옮길 거야. 길일이라고 하더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싸움을 벌이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 나중에 출산 계획도 세우기 위해 집을 샀습니다. 게다가 저는 집에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가 많아 조용해야 합니다. 지혜 씨는 남편도 있는데 시댁으로 들어와 사는 건 저희에게도 지혜 씨 부부에게도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정숙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아, 이제 돈 좀 벌었다고 시댁을 무시하는 거니? 네가 시누이 밥 먹이고 쌀 쓰는 게 아까운 거지.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시집 왔으면 시댁 법도를 따라야지. 내 것은 모두 우리 집 것이야.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고 좁쌀 같은 생각을 하니?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감히 내 결정을 거역해. 그녀의 고함 소리에 주변 테이블까지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은 우리 쪽을 곁눈질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치심과 분노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서야 민재는 고개를 들고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참아. 사람 많은 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또 참으라고요. 결혼 3년 동안 제가 남편 입에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는 바로 참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정숙과 맞서 싸우는 것은 지금 당장은 저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공허한 말싸움보다 더 강력한 반격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침묵하며 음식을 접시에 담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새 집을 축하하는 파티는 순식간에 인간의 탐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비열한 계산의 잔치로 변질되었습니다. 식사는 무겁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500만 원에 가까운 계산서를 결제했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그 후 온 가족은 실제로 집을 받는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로 이동했습니다. 이정숙은 소유권을 확실히 하려는 듯 제가 집을 빼돌릴까봐 굳이 따라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김 팀장이 손에 큰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수진님, 새집 입주를 축하드립니다. 여기 1806호 현관, 열쇠 4개와 엘리베이터 카드키, 입주민 카드입니다. 확인 후 인수증에 서명해 주십시오. 제가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으려던 순간 다른 손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이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김 팀장의 놀란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손에서 봉투를 잽싸게 가로챘습니다. 이정숙은 자신의 행동이 무례하거나 상스럽다고 느끼지 않는 듯 껄껄 웃었습니다. 내가 할게. 내가 시어머니니까. 내가 며느리 대신 보관하는 게 당연하지. 김 팀장, 고맙네. 김 팀장은 저를 난감한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제가 격렬하게 반응하지 않자 침묵하고 물러섰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충격받아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서 봉투를 열고 반짝이는 열쇠 꾸러미와 카드키를 대리석 접수대에 쏟아 놓았습니다. 어디 보자. 열쇠가 모두 내버리네. 좋아. 딱 맞네. 그녀는 마치 전리품을 분배하는 장군처럼 열쇠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열쇠, 꾸러미를 집어들고 사랑하는 딸에게 건넸습니다. 지혜야, 네가 이 한 벌을 가져라. 준서 등하교시키기 편하게.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와서 누구 기다릴 필요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가. 지혜는 신이 나서 열쇠를 받아 자신의 자동차 키에 걸고 저를 향해 흔들며 도발했습니다. 이정숙은 두 번째 꾸러미를 박영호에게 건넸습니다. 당신도 한 벌 가져요. 심심할 때 여기 올라와서 화분에도 물 주고 경치도 구경하고 시골집에만 있기 지겹잖아. 올라와서 손주들이랑 노후를 즐겨야지. 박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받아 조심스럽게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녀는 세 번째 열쇠 꾸러미를 집어 자신의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이 한 벌은 내가 갖는다. 내가 수시로 올라와서 점검하고 너희들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줘야지. 수진이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바쁘고
워낙 살림을 엉망으로 하니 내가 없으면 이 집이 돼지우리 되는 건 시간 문제야. 테이블에는 단 하나의 열쇠 꾸러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최소한 법적인 소유자인 저에게 그것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열쇠를 집어 민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우리 아들 거야. 네가 남자고 가장이니까 네가 메인 열쇠를 가져야지. 잘 보관해. 잃어버리지 말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선 채 두 팔을 축 늘어뜨렸고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네 개의 열쇠가 모두 분배되었지만 저는 이미 인수 전에 김 팀장이 은밀히 제 손에 쥐어준 시공용 예비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눈에 돈 버는 도구일 뿐이며 이 재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명확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손에 열쇠를 쥐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나누세요? 수진 씨는요? 이정숙은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손을 털었습니다. 어휴, 이 두 사람 좀 봐. 내 마누라는 너 따라다니면 되지. 네가 문 열어주면 되잖아. 아니면 엄마가 와서 열어주거나 여자가 열쇠 쥐고 있으면 가방만 무거워지고 잃어버려서 열쇠 구멍 갈아야 하면 돈만 나가지. 저는 웃었습니다. 시큰하고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어처구니 없었지만 무서우리만큼 능숙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식사 자리에서의 굴종적인 태도는 사라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근본적인 것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집값은 저와 저희 부모님의 돈입니다. 누가 열쇠를 가질지는 제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로비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경비원들과 안내 직원들은 일하는 척 고개를 숙였지만 귀는 모두 우리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1초간 멈칫하더니 즉시 털을 세운 고슴도치처럼 격분했습니다. 네가 방금 뭐라고 했니? 네가 감히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해? 내가 네 시어머니야. 내가 이 집을 걱정하니까 관리하겠다는 거지. 내가 돈 좀 있다고 엄마를 가르치려 들어?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뭐? 너는 민재의 아내고 부부 공동 재산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내 아들, 내 딸에게 열쇠를 나누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니? 넌 온 시댁 식구들에게 쪼잔하게 굴 작정이니? 형님, 너무 심하시네요. 고작 열쇠 하나 가지고 금덩이라도 되는 양구세요? 열쇠 없으면 박민재 씨 따라다니면 되지. 누가 죽나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지혜가 끼어들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이기적인 시누이,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는 나약한 남편. 저는 지금 어떤 설명이나 논쟁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소유권이나 존중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오직 소유와 착취라는 사고방식만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무서울 정도로 침착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가지고 싶으시면 가지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잔인하지만 공정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빼앗기 놀이를 하고 싶다면 저는 누가 이 게임의 진정한 지배자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물리적인 열쇠는 곧 쓸모없는 쇠조각이 될 것입니다.
엘리베이터는 18층으로 쏜살같이 올라갔고 귀가 살짝 먹먹해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덮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5사람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의 공기보다 더 두껍고 답답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구석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바뀌는 층수 표시판을 응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이정숙 모녀의 의기양양한 표정과 민재의 초조하고 괴로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넓고 카펫이 깔린 시원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숙은 새로 점령한 영토를 시찰하는 장군처럼 신이 나서 앞장서 걸었습니다. 봐라. 고급 아파트는 이래야지.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우리 집 골목은 늘 하수구물이 넘치는데 그녀는 방금 빼앗은 열쇠 꾸러미를 흔들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1806호 문 앞에 도착하자 민재가 어설프게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덜컥 문이 열렸고 온 가족이 벌집을 쑤신 듯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는 가구가 없어 텅 비어 있었지만 탁 트인 공간과 아름다운 도시, 전경은 사람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따뜻한 갈색의 공학, 목재 바닥, 세련된 크림색 벽, 이곳은 제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남편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만들 꿈을 꾸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댁 식구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와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그 평화를 짓밟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가장 큰 방, 즉 전용 욕실이 딸린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 방이 제일 넓고 경치도 좋아요. 하지만 이 방은 화장실이 안에 있으니까 형님네가 쓰고 저는 옆방으로 할게요. 그녀는 바람이 잘 드는 남향 창문이 있는 2번째 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방이 우리 준서 풍수지리에 딱 맞아요. 형님, 내일 사람 불러서 준서 2층 침대 설치해 주세요. 아, 그리고 라텍스 매트리스로 사야 해요. 준서가 스프링 침대에서 자면 허리가 아프대요. 저는 문틀에 기대어 지혜가 저를 마치 하인이라도 되는 양 명령하고 지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눈가에 닿지 않는 차가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라텍스 매트리스나 2층 침대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침대에 눕는 날이 절대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은 주방을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싱크대 상판을 손으로 두드리더니 혀를 찼습니다. 인덕션은 현대적이지만 냄비가 별로네. 내일 독일에 가서 좋은 냄비 세트 사야겠어. 그리고 냉장고는 양문형으로 제일 큰 걸로 사야지. 내가 시골에서 가져온 음식도 저장해야 하니까. 옆집 화순이네 냉장고 보니까 예쁘더라. 자동 재빙 기능도 있고 그걸로 사. 그들은 자연스럽게 구역을 나누고 제 지갑을 마르지 않는 셈처럼 여기며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 자신들이 저의 열쇠를 빼앗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습니다. 민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고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집 어때? 예쁘지? 그는 안쓰러울 만큼 어색한 목소리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손을 빼냈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집은 예쁘네요. 하지만 분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한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재는 어머니가 듣지 않았는지 주위를 둘러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 씨, 작게 말해. 어머니가 들으면 또 시끄러워져. 어머니랑 지혜 마음 쓰지 마. 그들은 겉만 그렇지 속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겉만 그렇다고요.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겉만 그런 사람들이 열쇠를 빼앗고 제일 좋은 방을 고르고 가장 비싼 가구를 사라고 요구하나요? 박민재 씨,
당신은 35살입니다. 3살짜리 아이처럼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아니면 당신은 정말 순진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횡포에 동조하고 있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제 눈 속의 차가운 분노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알았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 이러는 거 불편해. 그는 대화를 회피하며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세탁기 놓을 자리를 상의했습니다. 저는 제 집 한가운데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저의 침묵은 더 이상 체념이나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시한폭탄의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동과 말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기억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터무니없는 요구, 모든 뻔뻔스러운 침해는 나중에 양심의 법정에서 그리고 법률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이 집안에서 이리저리 지시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리 연락해 두었던 대학 동창 변호사 최우혁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혁 씨, 결정했어요. 플랜 B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새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이정숙과 지혜는 택시를 타고 지혜의 광명집으로 돌아갔고 저희 부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구로구의 좁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밤바람은 얼굴을 때릴 듯 차가웠지만 제 마음만큼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등에서 거리를 둔 채 앉아 있었고 평소처럼 허리를 감싸 앉지 않았습니다. 월세방에 도착하자 답답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민재는 신발을 벗고 옷을 걸며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듯 평범한 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 끝에 앉아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민재는 한숨을 쉬며 맞은편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열쇠 때문에 화난 거 알지만 당신도 나를 이해해줘야 해. 거기 부모님도 계시고 내 동생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께 대들어. 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변덕이 심해지신 거야. 자식된 도리로 우리가 좀 맞춰드려야 집안이 조용하지. 맞춰드리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건조하고 날카로운 웃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가 당신 아내의 소유권을 깡그리 빼앗으려는 행위를 변덕이라고 부르나요? 당신은 어머니가 우리 집을 지혜 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나요? 당신은 자존심이 뭔지 알긴 하나요? 박민재 씨. 민재는 얼굴을 찡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어머니가 열쇠를 가져도 우리 청소나 도와주려는 거지. 집을 뺏으려는 게 아니잖아. 등기부 등본도 당신이 쥐고 있고 이름도 당신 건데 누가 뺏어갈 수 있어. 그리고 지혜가 잠시 조카 등하교 때문에 얹혀 사는 건데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일이야. 당신 너무 이기적으로 굴지 마. 염치가 있어야지. 제가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섰고 분노가 폭발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박민재 씨, 똑똑히 들으세요. 그 집은 10억 원짜리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시골의 마지막 땅까지 팔아서 저에게 2억 원을 주셨어요. 저는 7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하고 굶주리다시피 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당신 집이 저에게 1원이라도 준 것이 있습니까? 단돈 1,000원도 없어요. 1인, 그런데도 당신 어머니는 마치 그 집이 박씨 가문의 재산인 것처럼 행동하며 저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남편인 당신은 당연히 내 편에 서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비겁했어요. 당신은 나약했고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는 것을 방관했어요. 민재는 일어섰고 제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나보고 비겁하다고 했어? 내가 당신을 너무 오냐오냐 했군. 당신이 돈 좀 벌어서 집 샀다고 시댁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지. 우리 어머니 말이 틀린 게 없어. 며느리가 경제권을 쥐면 남편 머리 꼭대기에 앉아 군림한다고. 저는 누구에게도 군림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공평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은 당신 열쇠가 곧 내 열쇠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아까 나에게 주지 않았나요? 왜 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만 볼 수 있었나요? 당신은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의 꼭두각시일 뿐입니다. 민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쥐어뜯고는 평소처럼 대화를 회피하며 화장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됐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자, 내일 출근해야지. 저는 닫힌 화장실 문을 바라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문제를 깨닫고 제 편에 설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정숙의 통제와 보호막 속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 결혼 생활을 계속하고 그들이 새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게 한다면 제 삶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게으른 시누이를 수발하고 시어머니의 간섭을 견뎌내며 무능한 남편을 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안 돼. 저는 그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방 안쪽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로 걸어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돌리자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증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은행 납입 증명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돈을 보내실 때 변호사의 확인을 받아 저에게 작성하게 했던 별도 재산 증명서였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자존심 상해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부모님의 선견지명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서류철을 꺼내 직장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갈 것입니다. 그들이 강탈이라는 게임을 하고 싶다면 저는 법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소유권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오늘 밤이 이 남자 때문에 울게 될 마지막 밤이 될 것입니다. 내일부터 저는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모든 환상을 씻어내리는 비였지만 제 마음속에 피어나는 결단력의 씨앗을 더욱 강하게 키워주었습니다. 밤새도록 비는 월세방 양철, 지붕 위로 단조롭고 슬픈 리듬을 만들며 내렸습니다. 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낡은 합판 테이블 위로 펼쳐진 종이 위에 스탠드에 노란 불빛이 비쳤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머리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고통과 배신감으로 단련된 차가운 냉철함이었습니다. 저는 문서들을 한 장씩 넘기며 형광펜으로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조심스럽게 표시했습니다. 첫째,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 항목에 제 이름 김수진이 단독으로 깨끗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민재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계약서 서명 날짜는 2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민재는 친구들과 술 마시느라 바빴고 어차피 돈은 당신이 다 해결했으니 자기는 굳이 수고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의 무심함에 잠시 서운했지만 지금은 그 무심함이 저의 구명 튜브가 되었습니다. 그가 자리에 없었고 재정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포기 각서 없이도 제가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하나은행의 거래 명세서 덤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의 자금 흐름을 자세히 출력했습니다. 제 급여 계좌에서
저축계좌로 그리고 저축계좌에서 시행사 계좌로 직접 이체된 모든 거래가 명확하고 투명하게 숫자 하나하나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플라스틱 서류철에 고이 끼워져 있던 A사 용지, 별도 재산증여 약정서였습니다. 부모님이 시골 땅을 파시던 날, 두 분은 제가 현지공증사무소에 가서 이 서류를 만들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셨습니다. 선물은 걱정의 시작이고 주는 것은 빚의 시작이다. 우리가 너에게 주는 이 돈은 네가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라는 뜻이지.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변할까봐 확실히 해두는 거다.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너무 앞서 나가신다고 민재가 알면 자존심 상해할까봐 걱정했지만 예비역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단호함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 서류는 2억 원이 딸 김수진에게 집을 사도록 증여된 별도 재산이며 부부 공동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검은 서류 가방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잠갔습니다. 이것이 저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헛된 말싸움도 나약한 눈물도 아닌 증거와 법으로 싸울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걱정 없는 코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텅 빈 눈으로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테이블 위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나 먼저 출근해. 아침 먹고 출근해.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메시지였지만 이는 순진하고 굴종적이던 옛 아내의 끝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급한 가족 일로 하루 휴가를 쓴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작은 스쿠터는 서울 아침에 분주한 인파 속을 가르며 변호사 최우혁이 있는 강남구의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사무실은 현대적인 오피스 빌딩 7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벽을 따라 두꺼운 법률 서적들이 진열된 공간은 조용하고 위엄이 넘쳤습니다. 대학 시절 동창이었던 우혁은 이제 이혼 및 가족법 분야에서 유명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굳건한 악수와 공감의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앉아, 수진, 많이 수척해졌네.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기운 차려. 우혁은 저에게 정성껏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가슴에 퍼지는 온기를 느꼈고 조금이나마 진정되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모든 서류를 우혁에게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을게. 나 이혼할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댁 식구들이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을 되찾고 싶어. 우혁은 서류를 넘겨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프로다운 면모가 역력했습니다. 수진 씨의 서류는 매우 확실하네요. 이 집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 별도 자금으로 형성되었어요. 수진 씨 단독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도 큰 이점이고요. 물론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이 통장 거래 내역과 증여 약정서가 있다면 법원은 이 집을 수진 씨의 별도 재산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번 주 일요일에 이사를 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가족에게 열쇠를 다 나눠줬어요. 만약 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 그들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저는 길어지는 분쟁 때문에 명예와 일에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아요. 우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펜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일단 그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면 거주권 문제 때문에 법이 즉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행동해야 해요. 저는 이 방법을 제안합니다.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겁니다. 긴급 임시 조치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당장 관할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동시에 법원에 분쟁 중인 재산에 대해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 압류 또는 봉인이라는 긴급 임시 조치를 신청할 겁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현 상태를 변경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요. 우혁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내리면 집행관이 현장으로 내려가 아파트를 봉인하게 됩니다. 누구든 고의로 봉인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진 씨 시댁 식구들은 그 집에 발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게 됩니다. 이건 가장 강력한 조치이지만 지금처럼 긴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혁의 말을 듣자 저는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시댁의 탐욕을 막아줄 법의 강철 장벽이었습니다. 우혁 씨, 진행해 주세요. 지금 당장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비용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직원들에게 바로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할게요. 수진 씨는 서명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제가 직접 수진 씨와 함께 법원으로 가서 서류를 제출할 겁니다. 긴급한 사안인 만큼 신속한 해결을 요청할 겁니다. 저는 우혁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가장 외롭고 절망적일 때 친구이자 법률 전문가인 우혁의 지원은 귀중한 구명 튜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서울의 하늘도 덜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저에게는 지도와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 휴대폰이 계속 울렸고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평온한 표정을 되찾은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진아, 너 지금 뭐하니? 엄마가 말할 게 있는데 오늘 저녁에 엄마랑 같이 가구점에 좀 가자. 엄마가 수입산 이태리 가죽 소파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가격은 좀 나가는데 고급스러워. 너 신용카드 가지고 가서 결제해줘. 거기서 바로 결제하면 할인 프로그램이 있대. 이정숙의 목소리는 들뜬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차지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향락을 위해 저에게 돈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은행 빚을 갚고 있는데 수억 원짜리 수입 가죽 소파라니요.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급한 프로젝트 회의 중이라 늦게 퇴근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진 찍어 저에게 먼저 보내주세요. 그리고 집값 치르느라 요즘 현금이 좀 빠듯해서요. 저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빠듯하긴 뭐가 빠듯해? 네가 프로젝트 이사로 월급을 몇 천만 원씩 받는데 부모한테 소파 하나 사주는 게 아까워. 좋아. 그럼 지혜 보고 같이 보라고 할게. 넌 알아서 돈 마련해놔. 이번 주 일요일에 새 집으로 이사하려면 가구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손님도 맞이할 수 있지.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뚝 끊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현금 자동 인출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혜의 카톡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신우이는 2층 아동 침대, 스마트 책상, 그리고 비싼 라텍스 매트리스 링크까지 수십 개를 보냈습니다. 형님, 준서 침대 이 파란색으로 결정했어요. 준서 사주에 파란색이 좋대요. 일요일 전에 배송되도록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아, 그리고 화장실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편백나무 욕조도 하나 사서
몸이나 담그게 해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읽고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병적일 정도로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피와 땀으로 이룬 삶에 대한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집이 전생부터 자신들의 소유였던 것처럼 태연하게 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월세방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TV를 보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왔어. 어머니가 소파 계약금 걸었다고 전화 왔어. 어머니가 당신에게 6천만 원을 가구점에 송금하라고 하셨대. 어머니 안목이 대단하시지. 다 명품으로 골랐더라. 저는 역겨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6천만 원 있어요. 민재 씨. 어휴,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월급은 당신한테 다 주는데. 당신이 금고 열쇠를 쥐고 있으니 당신이 해결해야지. 민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신 어머니에게 직접 내라고 해요. 저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직진했습니다. 민재가 저를 따라왔고 목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몇 천만 원 가지고 어머니한테 따지고 그래. 새 집에 좋은 가구 들여놓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이 송금 안 하면 내일 어머니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면목이 서겠어. 그건 당신 어머니 일이에요. 자신의 체면은 자신이 지켜야죠. 저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민재가 욕설을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찬물을 세차게 틀어 얼굴에 끼얹으며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그들이 며칠 더 망상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크게 떨어질 테니까. 그날 밤의 말다툼 후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지금처럼 정면으로 맞서면 그들이 의심을 품고 계획보다 일찍 이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경계심을 풀어야 했습니다. 제가 굴복했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민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돈을 좀 마련했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오늘 오후에 가구점에 계약금을 이체할게요. 모두 이사 준비 편안하게 하세요. 민재는 즉시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역시 내 아내야. 당신이 나를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거 알았어. 오늘 저녁에 내가 안마해 줄게. 저는 한숨을 억누르고 가식적인 달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래야 해요. 어머니께 짐 잘 싸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물론 계약금을 이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 편집 앱으로 가짜 이체 영수증을 만들어 카톡으로 이정숙에게 보내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이정숙은 사진을 받고 큰 엄지손가락 이모티콘과 함께 음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야 효도하는 며느리지. 일요일에는 성대한 이삿떡을 돌릴 거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저는 인터넷 설치를 신청하고 상수도 계량기를 등록하고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치 선납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영수증을 민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재는 제가 자신의 가족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더욱 굳게 믿었습니다. 봐. 아내와 남편이 협력하면 못할 일이 없어.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당신이 현명하다고 칭찬하셨어. 앞으로 같이 살면서 이렇게 착하게 굴면 우리 집은 항상 웃음꽃이 필 거야. 민재는 금요일 밤에 저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덫으로 걸어 들어오는 먹잇감을 보는 사냥꾼의 미소였습니다. 네, 당신과 부모님만 좋으시면 됐어요.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이미 제 개인 물품들을 몰래 정리했습니다. 비싼 옷, 보석,
중요한 기념품들은 전날 저녁 친한 친구의 집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월세방 옷장에는 이제 낡은 옷 몇 벌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아파트 관리실에 김 팀장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저는 분쟁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해심 많은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보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을 내리려 하고 있었고 저는 이 놀라운 결말의 연출가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월세방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민재는 일찍 일어나 휘파람을 불며 옷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가 지금 길이를 잡았대. 내일 아침 9시가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해. 온 가족이 시골에서 7시에 출발하면 딱 맞을 거야. 당신도 준비됐지? 네, 알겠어요. 저도 내일 모레 월요일에 청소같이 하려고 휴가 냈어요. 저는 대답하며 짐가방에 옷을 넣는 척했습니다. 최고야. 아, 내 열쇠 어디 있지? 내일 도착하면 내가 제일 먼저 문을 열어야 좋은 기운을 받지. 민재는 서랍을 뒤져 열쇠 꾸러미를 찾았습니다. 냉장고 위에 있어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민재는 열쇠를 찾아 뽀뽀하더니 바지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는 그 열쇠 덕분에 어젯밤 술 마시러 나간 틈을 타 제가 몰래 아파트에 가서 자물쇠를 교체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열쇠는 이정숙과 지혜가 가지고 있는 열쇠처럼 문을 열 수 없는 무의미한 쇠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긴급 임시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일 오전 8시 30분에 집행관과 집행보조관이 아파트 로비에 도착할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됐어요. 제 심장이 거칠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결정의 순간을 앞둔 긴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내일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자랑하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100만 불짜리 전망, 이태리 가구, 그리고 다가올 상류층의 삶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세요, 영철아. 내일 우리 집 놀러와. 집들이 파티야. 응, 집 진짜 넓어. 술 마시기 최고야. 저는 민재가 불쌍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환상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순진함과 나약함이 바로 저의 사랑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내일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의 문도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문 밖으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들었고 이는 폭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것이고 제 인생을 바꾸고 박씨 가문에게 탐욕과 존중에 대한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줄 운명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내일의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눈물이 있을 것이고 욕설이 있을 것이고 파국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잔해 속에서 저는 저 자신을 되찾을 것입니다.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김수진을. 토요일 밤의 마지막 시간은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민재는 극도로 흥분해 있었고 저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재는 새로 산 작은 분재 화분 몇 개를 꺼내 방 한가운데서 신나게 가지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봐. 이 해송 분재들을 새 집 발코니에 두면 얼마나 고급스러울까. 아버지가 내일 산에서 캐온 난초 화분 몇 개 더 가져오신대. 우리 집은 곧 공중 정원이 될 거야. 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지만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내일의 시나리오를 반복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왜 그래? 오늘 밤 내내 멍해 보이네. 긴장돼. 민재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며 차가운 눈빛을 숨겼습니다. 네, 좀 피곤해요. 며칠 동안 이사 준비하느라 너무 많이 움직였나 봐요. 그럼 일찍 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 맞이해야지. 아, 그리고 내일 집주인에게 방 바로 뺀다고 말해줘. 짐꾼 아저씨가 내일 남은 잡동사니 실어다 주신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자신이 후퇴할 길을 스스로 끊어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월세방 계약을 해지하고 낡은 가구들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의 모든 희망을 새 아파트에 걸었습니다. 만약 내일 그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희 부부는 문자 그대로 거리에 나앉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민재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분명 고급 아파트의 주인이 되어 어머니의 칭찬을 받고 친구들의 부러움을 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저는 천장에 얼룩진 흔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어머니가 저의 열쇠를 빼앗는 것을 침묵하며 바라보던 순간 그에 대한 저의 연민은 바닥났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남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이 아내로서 이 남자 옆에 눕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그 잿더미 위에서 저는 스스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오전 7시 민재의 휴대폰 알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고 얼굴은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 여보. 중대한 날이야. 서둘러야 길이를 놓치지 않아. 저는 밤새 잠을 설쳐 머리가 약간 아팠지만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런 밤새 전대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모습은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은 차가운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짙은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민재가 평소에 너무 사납게 보인다며 싫어하던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사나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재는 가장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흰 셔츠와 검은 정장 바지는 잘 다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꼼꼼하게 손질하고 향수까지 뿌렸습니다. 당신 이 파란색 원피스 입어. 내 사주랑 잘 맞아. 민재가 자신이 좋아하는 원피스를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단정하지만 진중한 검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이렇게 입어야 움직이기 편해요. 오늘은 이사하는 날이지 결혼식 가는 날이 아니잖아요. 민재는 김이 빠진 듯 했지만 시간을 놓칠까 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개인 짐 가방 몇 개를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월세방은 텅 비어 있었고 먼지 묻은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집주인 아주머니에게 방 열쇠를 건네며 고된 월세살이 시절에 조용히 작별을 고했습니다. 길 위에서 민재는 흥겹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고 검은 구름이 낮게 깔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것 같았습니다. 바람은 세차게 불어 도로의 먼지를 휘몰아쳤습니다. 날씨가 별로네. 하지만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들떠 있다는 거지. 민재는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들떠 있다고요? 잠시 후에 당신의 마음이 여전히 들떠 있을지 두고 보죠. 주머니 속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정숙의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버님, 지혜랑 나는 벌써 중간쯤 왔단다. 이삿짐 센터 트럭도 같이 올 거야. 너희 둘은 일찍 가서 문 열어놔.
저는 네라는 단답형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민재의 꿈의 보금자리이자 우리의 결혼 생활의 처형장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8시 30분 우리는 아파트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저를 실소하게 만들면서도 지치게 했습니다. 1.25톤 이삿짐 트럭이 정문 앞에 버젓이 주차되어 다른 주민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습니다. 차 옆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스티로폼 상자, 낡은 이불, 찢어진 돗자리 몇 개, 그리고 특히 강렬한 냄새를 풍기는 장아찌와 젓갈이 담긴 옹기 항아리 서너 개가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처럼 포즈를 취하고 서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짐꾼 아저씨들에게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봐요. 이 상자는 조심해서 다루세요. 안에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간직한 귀한 옛날 그릇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깨지면 평생 물어내도 모자랄 줄 아세요. 지혜는 기둥에 기대어 밀크티를 마시며 발을 까딱거릴 뿐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도착하자 이정숙은 즉시 저를 꾸짖었습니다. 에휴, 이제야 오니 내가 카드키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몰라서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이잖아. 너희 때문에 아버님하고 지혜가 한참을 기다렸어. 민재는 서둘러 오토바이를 세우고 어머니의 커다란 핸드백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송해요. 길이 좀 막혔어요. 두 분 오시느라 힘드셨죠? 힘들긴 뭐가 힘들어. 신이 나지. 자, 빨리 움직여. 아, 수진아, 너는 여기서 이 짐들 좀 지키고 있어. 무거운 일은 남자들이 해야지. 이정숙은 즉시 임무를 분담했습니다. 저는 고급 아파트의 정문을 보기 흉하게 만드는 낡은 짐 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은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대신해 창피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규정상 화물 엘리베이터를 미리 신청해야 하고 짐도 깔끔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저 장아찌 항아리들을 엘리베이터에 쏟으면 벌금 물어요. 제가 조언했습니다. 이정숙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벌금은 무슨 벌금? 내 집 내가 이사하는데 내가 뭘 가져오든 내 마음이야. 장아찌가 고향의 정수인데 이게 없으면 무슨 맛으로 밥을 먹니? 시끄럽게 굴지 말고 일하는 사람 길이나 비켜. 민재는 열쇠 꾸러미를 꺼내 엘리베이터 쪽으로 신나게 달려가며 짐꾼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희 집은 18층이에요. 제일 좋은 코너집이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들이 자동문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 위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비의 한쪽 구석에서 저는 김 팀장이 푸른색 사원증을 단 2명의 정장 차림의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행보조관과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고개로 답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손님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온 무리가 1806호 문 앞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짐들은 복도에 가득 쌓여 공동 통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문 앞에서 손을 떨며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고 있었습니다. 찰칵찰칵 그는 왼쪽으로 돌려도 안 되고 오른쪽으로 돌려도 안 되었습니다. 열쇠는 꽂혔지만 안쪽 잠금 장치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 이래? 이상하네. 지난번에 잘 열렸는데. 민재는 중얼거렸고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문 하나도 못 열어. 뒤에 서 있던 이정숙이 초조하게 재촉했습니다.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어머니, 아무리 돌려도 안 돼요.
민재는 허둥지둥 열쇠를 빼내 자물쇠 구멍에 바람을 불어넣고 다시 꽂았습니다. 여전히 소용없었습니다. 지혜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에이, 비켜봐. 남자가 뭘 이렇게 서툴러. 내가 해볼게. 지혜는 자신의 열쇠 꾸러미를 꺼내 자신감 있게 자물쇠 구멍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힘껏 돌렸습니다. 어라, 왜 내 열쇠도 안 열리지? 열쇠가 잘못됐나? 이정숙은 화가 나서 두 아이를 모두 밀쳐냈습니다. 다 비켜. 간단한 일도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한다. 그녀는 자신의 권력의 열쇠를 꺼내 자물쇠에 꽂고 온 힘을 다해 양손으로 돌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았고 힘을 주느라 얼굴이 시뻘개졌지만 단단한 나무 문은 일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엿 같은 자물쇠, 분명 불량품이야. 민재야, 당장 관리소장 불러. 집을 이따위로 인계해도 되는 거야? 이정숙은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습니다. 민재는 얼굴이 창백해져 휴대폰을 꺼내 관리소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다가섰고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를 필요 없어요. 자물쇠는 고장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온 가족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이정숙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고장 안 났는데 왜 세 개의 열쇠가 다 안 열려? 왜냐하면 제가 잠금 장치를 교체했으니까요. 저는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복도에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재는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언제 자물쇠를 바꿨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당신에게 말해야 하죠? 여기는 제 집인데요. 저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쿵쾅거리며 제 앞으로 다가와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자물쇠를 바꿔서 시부모를 문 밖에 세워. 이 요망한 거사, 너 지금 무슨 수작 부리는 거야? 당장 새 열쇠 내놔. 저는 안 드려요.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 짐들 가지고 돌아가시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아무도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겁니다. 네가 감히, 네가 너무 건방져. 박민재, 너는 거기 서서 네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을 지켜볼 거야. 뺨이라도 한 대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해. 이정숙은 상처 입은 짐승처럼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두 여자 사이에서 극도로 당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고 저를 보고 손과 발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수진 씨, 왜 이래요? 멀쩡하다가 왜 일을 만들어? 어머니께 열쇠 드려. 남들이 보면 우리를 비웃을 거야. 민재가 애원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복도 바닥에 가죽 구두, 굽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쏠렸습니다. 4명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법원 복장을 한 중년 남성이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녹화 중인 비디오 카메라를 든 집행보조관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지역 경찰관 1명과 김 팀장이 따랐습니다. 이정숙은 멈칫했습니다.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익숙했던 그녀는 공권력을 보자마자 위축되었습니다. 선두에 섰던 남자는 1806호 문 앞에서 멈춰서서 혼란스러운 군중과 널브러진 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복도에 울려 퍼질 만큼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수진 씨가 누굽니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의 소유자 김수진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이정숙은 서둘러 끼어들며 체면을 세우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입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라 저희가 이사 왔습니다. 당신들은 누군데 경찰처럼 묻습니까? 남자는 이정숙과 말다툼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고 글자 하나하나를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저희는 관할법원 민사집행관 팀입니다. 김수진님의 요청서와 어제 법원에서 내린 긴급 임시조치 결정 102,202 XDBPK CTTO에 근거합니다. 현재 김수진님과 박민재님의 이혼 소송건에 재산 분쟁의 위험이 있어 법원은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재산의 원상 유지를 보전하기 위해 1806호 아파트 전체를 봉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시댁 식구들의 머리 위로 해머처럼 떨어졌습니다. 이 이혼이라니. 민재는 입술이 새파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고 그의 눈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언제 이혼 소송을 냈어? 왜 나는 몰랐어? 저는 그를 쳐다보지 않고 법원 직원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집을 당장 봉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숙은 봉인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마자 놀란 듯 몸을 떨었습니다. 봉인이라니.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들어와 살 권리가 있어.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나를 막아? 어느 법이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사는 것을 막아?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법원의 결정입니다.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봉인을 고의로 침범하는 모든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당신과 가족들은 복도에서 모든 짐을 치워주십시오. 이정숙은 달려들어 항의하려 했지만 박영호가 재빨리 아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떨리는 시아버지는 아내에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녀는 멈칫하며 분노로 얼굴이 붉게 변했지만 감히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집행보조관은 현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김 팀장은 소유자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행관은 나무문과 자물쇠 위에 2개의 비스듬한 봉인띠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글씨와 붉은색 원형 도장이 찍힌 흰 종이가 문틈 정중앙에 붙여졌습니다. 차가운 봉인 문서는 시댁의 탐욕스러운 계산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과 상류층의 꿈은 열쇠가 아닌 법의 힘으로 영원히 닫혔습니다. 저는 봉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파국으로 인한 고통과 스스로 정의를 지켜냈다는 통쾌함이 뒤섞여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서서 몸이 서서히 주저앉았고 그의 눈빛은 넋이 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그 대가는 결코 싸지 않았습니다. 복도에는 서류의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녹화 중인 카메라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숨을 헐떡이며 눈이 핏발 선 채 하얀 봉인 문서를 노려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이성을 잃고 종이를 찢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 집은 내 거야. 당신들 사기꾼들이야. 그녀는 소리치며 문을 핥히려 했지만 경찰관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허리춤에 찬 총집에 손을 올리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가기관의 봉인을 훼손하는 행위는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가고 싶으십니까? 징역형이라는 단어는 이정숙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광란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손을 거두고 뒤로 물러섰고
중얼거리며 저주했지만 감히 행동하지는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혜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래졌고 어머니의 옷을 잡아당기며 더 이상 일을 벌이지 말라고 신호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앞으로 걸어 나와 시댁 식구들 모두를 마주했습니다. 저는 이정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소리 지르실 필요 없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비용도 예납했으며 모든 증거는 합법적입니다. 이 집은 현재 분쟁 중인 재산이며 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살고 싶으시다고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셔야 할 겁니다. 민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저에게 달려들어 제 손을 잡았고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농담이지. 이혼이라니. 우리 행복했잖아. 무슨 일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면 되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해. 저는 민재의 손을 뿌리치고 연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행복이라니요. 저는 당신 가족에게 복종하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 행복이었나요? 제가 돈을 내고 집을 샀는데 집에 들어갈 열쇠도 없는 것이 행복이었나요? 민재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 가족의 무시와 당신의 나약함이 이 결혼 생활을 오래전에 죽였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서 좋게 하려 했던 것뿐이야. 당신이 어머니를 오해하고 있는 거야. 민재는 여전히 어머니를 변호하는 상투적인 말을 고수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해라고요? 어머니가 열쇠를 빼앗고 지혜 씨에게 방을 나누어주고 저에게 수억 원짜리 가구를 사라고 요구한 것이 오해인가요? 아니요, 민재 씨. 그것이 본질이고 저는 그 본질과 평생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제 말에 이정숙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뛰어오르며 제 얼굴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 같으니, 이 은혜도 모르는 놈. 우리 집이 정식으로 결혼해서 너를 며느리로 들였는데 이제 와서 시댁을 물어뜯으려 해? 네가 우리 집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 거 내가 진작에 알았어. 너는 이 집을 통째로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렸지. 재산 가로채기라뇨. 저는 크게 웃었고 웃음소리는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우스우시네요. 이 집 10억 원은 제 돈이고 제 친정 부모님 돈이에요. 어머니 댁이 저에게 단돈 1원이라도 주셨나요? 1,000원도 없잖아요. 그런데 누가 누구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건가요? 거울 좀 보세요. 이정숙은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지혜에게 시선을 돌리며 동맹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혜야, 내 형님 하는 말이 되니. 아버님, 왜 벙어리처럼 서 계세요? 말 좀 해보세요. 지혜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민재 씨와 결혼했으니 재산은 공동 소유예요.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님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박민재 씨도 기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가방에서 은행거래 명세서와 별도 재산 증명서 파일을 꺼내 그들 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기여한 부분이요? 여기 좀 보세요. 집값은 전부 저와 저희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되었습니다. 박민재 씨는 단돈 1원도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에는 제 이름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하신 별도 재산 증명서에는 공증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가만히 앉아서 따뜻한 밥을 먹도록 쉽게 내버려 둘 만큼 멍청하다고 생각했나요? 지혜는 두꺼운 서류 더미를 보고 입을 다물었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논리적으로 그들이 완전히 불리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재는 처음 저를 보는 것처럼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수진 씨,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했어? 당신이 모든 걸 미리 준비한 거야? 나를 믿지 않았어? 당신을 믿었냐고요? 저는 남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목소리는 쓰라린 슬픔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한때 당신을 믿었어요. 당신이 저를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 것은 무엇이었죠? 당신은 어머니에게서 열쇠를 받고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지혜 씨에게 방을 나누어 줄 때 침묵했어요. 당신의 침묵이 저에게 저를 보호하도록 강요한 거예요. 당신들이 네 개의 열쇠를 나누어 가지면서 저를 제외했을 때 당신들은 스스로 제 마음으로 향하는 문을 쾅 닫아버린 겁니다. 민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새 집을 받던 날 로비에서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그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비싼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말다툼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의 고함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문제 다 해결됐어요. 우리 1시간이나 기다렸어요. 이제 이사 들어가는 거예요. 말아요. 기다리라니요. 집이 봉인됐는데 들어갈 수나 있어요. 짐꾼 팀장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죠. 하나는 짐을 다시 원래 장소로 싣고 돌아가는 거. 다른 하나는 짐을 로비에 내려놓는 겁니다. 기다린 시간과 회차 비용 때문에 운임은 2배입니다. 총 300만 원. 빨리 결제해 주세요. 우리 다른 일도 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300만 원. 당신들 강도야. 이정숙은 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헛소리 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돈 안 내면 짐 전부 로비에 내려놓을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건장한 청년 몇 명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정숙은 겁에 질려 민재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재야, 돈 줘. 민재는 주머니를 뒤집어 보였습니다. 저 돈 없어요. 어제 월세 내고 오토바이 요금 내고 분재 사느라 돈 다 썼어요. 어머니가 내세요. 나 급하게 오느라 현금 안 가져왔어. 이정숙은 당황하며 지혜에게 돌아섰습니다. 지혜야, 네가 돈 있잖아. 대신 좀 내줘. 지혜는 몸을 떨었습니다. 저 돈 없어요. 다 적금 통장에 넣어놨어요. 일요일이라 은행 문도 닫았는데 어떻게 빼요? 온 가족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익숙한 현금 인출기에 대한 희망의 불빛이 그들의 눈에 다시 반짝였습니다. 수진 씨, 민재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이 이사에 관련이 없어요. 누가 불렀든 그 사람이 돈을 내야죠. 저는 뒤돌아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수진 씨, 어디가? 나를 이렇게 버려두고 갈 거야. 민재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버린 이 엉망진창을 처리하세요. 잘 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서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속 문이 천천히 닫히면서 시끄럽게 싸우는 시댁 식구들의 모습이 가려졌습니다. 이정숙의 저주하는 소리, 지혜가 어머니를 탓하며 우는 소리, 그리고 민재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무력해하는 모습.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파국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에 바로 시외버스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뜰에서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과 어머니가 덴마루에서 나무를 다듬는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고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부모님은 많은 것을 묻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품에 안고 달래주셨습니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얘야, 돈은 다시 벌면 돼. 남편은 잃었지만 집은 우리가 지켜야지. 일주일 후 북풍과 함께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북쪽 겨울의 추위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뛰쳐나갔다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민재가 왔네. 우산도 안 쓰고 문 밖에 서 있는데 비에 흠뻑 젖었어. 저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민재는 얇은 코트 차림으로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고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은 깊이 패여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초췌해서 제가 한때 멋있다고 생각했던 그 공무원이라는 것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저는 우산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지만 잠금 장치를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철문 사이로 마주섰습니다. 수진 씨, 미안해. 민재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며칠 동안 나는 정신 나간 사람 같았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나를 용서해줘. 내가 달라질게. 우리 따로 살자. 이제 다시는 어머니 말씀 안 들을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약한 인간에 대한 안쓰러움만이 느껴졌습니다. 민재 씨,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안 돌아가. 당신이 용서해 줄 때까지 여기 서 있을 거야. 민재는 철창을 꽉 붙잡았고 빗물이 눈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달라지겠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강사는 변해도 본성은 변하기 어려워요. 당신은 35년 동안 어머니의 그늘 밑에서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당신은 벗어날 수 없어요. 안붐인데 당신은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은 당신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머니가 당신을 다시 달래고 당신은 또다시 어머니의 착한 아들로 돌아갈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다시는 걸고 싶지 않아요. 맹세해. 수진 씨, 이번에 우리 집이 봉인되면서 어머니도 겁을 먹으셨어. 어머니가 다시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겁을 먹었다고요? 아니요. 당신 어머니는 며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민재 씨, 우리 서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켜요. 나를 놓아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는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갔고 민재가 춥고 비 오는 밤에 절망적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저는 제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오랫동안 또차터진 종양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이 잔인함이 필요했습니다. 2달 후 법원에서는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우혁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흰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했지만 평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재 혼자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이웃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며 병을 핑계로 집에 있었고 지혜는 여론을 피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민재는 피고인석에 홀로 앉아 있었고 야윈 채로 제 시선을 피하려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와 함께 제출한 강력한 재정 증거들 앞에서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자금 흐름 명세서, 매매 계약서, 별도 재산 증여 약정서. 민재는 다툴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판사가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박민재 씨, 원고의 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민재는 일어섰고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혼에 동의합니다. 1806호 아파트는 김수진 씨의 별도 재산임을 인정합니다. 저는 기여한 바가 없으며 어떤 분쟁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 동안 그가 보여준 가장 남자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공평함을 되돌려주기 위해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판사는 망치를 두드리며 판결을 선언했습니다. 원고 김수진 씨의 이혼 신청을 인용한다. 1806호 아파트는 김수진 씨의 별도 재산임을 인정한다. 봉인 명령을 해제하고 김수진 씨에게 소유권과 사용권을 온전히 돌려준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 문 밖으로 걸어 나왔고 자유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재가 저를 스쳐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행복하게 지내. 모든 일 미안해. 고맙습니다. 당신도 몸 건강하세요. 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느릿하게 걸어갔고 그의 그림자는 햇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고 더 이상 원망은 없었습니다. 수천 톤의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행보조관과 함께 아파트로 가서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봉인띠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가고 울렸고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제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넣었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지만 밝은 오후의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소음도 강압적인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저와 저만의 공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코니로 나섰고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잃었고 순진했던 청춘의 세월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저는 자기 가치, 독립심, 그리고 용기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으로 환한 미소였습니다. 제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